2006년 8월 23일 점심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부녀로 보이는 이들이 정원에 주차한 차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딸로 보이는 여성은 청소기를 사용해 내부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은 수건으로 외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는 청소기 소리를 피하고자 좀 떨어져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본 여성은 살며시 청소기를 내려놓더니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기가 8년 전 납치당했던 나타샤라고 말이죠. 1988년 2월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나타샤. 그녀가 태어났을 무렵 부모님의 불화로 아버지는 헝가리에서 따로 살았지만 그녀는 종종 아버지의 집에 놀러가 잠을 자고 오곤 했습니다. 1998년 2월 방학 기간 중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방문한 뒤 3월 1일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등교하는 길에 실종됐죠. 처음 그녀의 실종을 알아차린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시간이 지났음에도 딸이 오지 않자 학교에 전화했는데 뜻밖에도 등교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딸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견까지 동원하며 등굣길을 비롯해 그녀가 갈 만한 곳들을 돌아다녔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여권이 함께 사라졌기에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헝가리까지 수색을 확대했지만 성과는 없었죠. 별다른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경찰은 사건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도움을 청했는데 며칠 뒤 동네에 사는 12살 소녀가 경찰서를 찾아와 나타샤가 납치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녀의 말에 따르면 3월 2일 아침 등굣길에 처음 보는 두 남성이 하얀색 미니밴에 나타샤를 강제로 태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역에 거주하는 하얀색 미니밴을 소유한 776명을 모두 찾아가 조사했는데 그 중에는 범인인 볼프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 나타샤가 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집에 혼자 있었다는 그의 말을 경찰은 믿어주며 용의자에서 제외됐죠. 당시 그의 차고 아래에 있는 비밀 지하실에 그녀가 감금돼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통신 기술자로 일했던 볼프강은 별다른 전과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나타샤를 가두었던 공간은 과거 전쟁을 겪었던 할아버지가 대피소로 만든 5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으로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된 구조에 창문이 없는 두 개의 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환풍기가 있긴 했지만 이중 구조라 소리는 전혀 새어나가지 않는 완전 방음이 되는 공간이었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에 그는 그녀를 가둬두었고 정신적, 성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너의 가족들이 몸값 지불을 거부했다 라고 말하거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과 환기구는 폭발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네가 탈출한다면 너와 관계된 자들은 죽는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자 그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그녀에게 조금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1층에 그녀를 들인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음식과 청소를 시켰고 잠을 잘 시간에만 지하실로 내려보냈습니다. 지하실에서의 생활도 좀 달라졌습니다. 책, 잡지, 라디오, TV 등 그녀가 원하는 것 중 웬만한 것들은 다 구해주었죠. 물론 TV는 녹화된 프로그램만 볼 수 있었고 라디오는 외국 방송만 듣게 하는 등 제약을 두긴 했지만요. 당시 그녀는 라디오를 통해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그녀와 함께 산책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시 외곽에 있는 스키장에 데려가기도 했죠. 하지만 만약 도망친다면 죽이겠다는 위협 때문에 그녀는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받아온 정신적 괴롭힘이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녀를 묶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8년을 그녀는 그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큰 결심을 했던 2006년 8월 23일 드디어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날 점심 무렵에 그녀는 그와 함께 정원에 있는 자동차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볼프강의 전화벨이 울렸고 청소기 소리 때문에 통화가 힘들자 그는 차에서 좀 떨어졌는데 반대편에 있던 그녀는 청소기 전원은 그대로 켜둔 상태로 그의 눈치를 살피다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거리를 달리다 만난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당했고 좀 더 달려 도착한 이웃집 창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타샤는 3096일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실종될 당시 45kg이었던 그녀는 8년이 지났음에도 48kg밖에 나가지 않았고 키도 15cm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볼프강은 차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경찰은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찻길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말이죠. 경찰에 따르면 나타샤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울음을 터뜨렸고 용환씨를 찾아가 촛불까지 켜놓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고 여겼지만 이에 대해 그녀는 부인하며 그는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표현을 상갈하며 그와 그녀 사이에 가졌던 복잡한 관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죠. 경찰은 처음 그녀의 납치 장면을 보았던 목격자가 범인이 2명이라고 했기에 공범이 있나 확인했지만 그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나타샤의 증언으로 목격자가 잘못 보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탈출 직후 그녀는 많은 돈을 제안하는 여러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중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ORF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녀가 내걸었던 조건은 수익금 전체를 아프리카와 스페인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30만 유로, 하나로 약 4억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음식과 옷을 거의 주지 않았고 굴욕감을 주기 위해 힘든 일을 시키고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존경했고 내가 나치의 피해자들처럼 느껴지길 원했습니다. 2010년에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3096 데이즈라는 책을 썼고 2013년에 이 책은 영화로 각색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번 돈 중 일부를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엘리자베스 프리첼에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녀가 갇혀 있었던 볼프강의 집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을 주장했고 탈출 후에도 이 집을 가끔 방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청소하는 것이 과거 상처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았던 집에 전기, 수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1년에 나타샤는 8년 동안 본인이 갇혀있던 지하실을 메꾸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녀의 상처도 모두 메꾸어져 아물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